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자, 박정희가 빨갱이였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박정희는 내가 왜 빨갱이야? 근데 박정희가 이제 그 만군에 갔다가 광복군으로 가요.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해방 후의 얘기입니다. 해방 전에 광복군이 아니에요. 해방 전에 광복군을 했어요, 진짜인데. 근데 그 광복군에 들어간 건 광복군이 이제 그 중국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해방된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미국이 광복군을 인정 안 해요. 아, 이거 그 개털이구나 하면서 귀국을 했고, 귀국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그 형 박상희를 찾아갔더니 너 꼴 좋다. 말 안 듣고 국내에 있지 않고 그렇게 가더니. 근데 기왕에 군사 학교 배우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군사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자정하고 있다가 국방경비대에 가라. 그렇게 이제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는 걸 기록한 책이에요.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 진짜 광복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 책을 박정희한테 갖다 줬더니 박정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책을 갖다 주면 박정희가 선을 줄 줄 알았는데 박정희가 화를 내면서 이런 걸 써오면 어떡하느냐고. 광복군 있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광복군, 해방 후에 광복군을 했지 어떻게 해방 전에 무슨 그때는 광복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뭐 이걸 염치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런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걸 너무 그 관련자들이 다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저는 책에 박정희의 광복군 활동을 증언하는 책이 있다. 또는 심지어는 영화도 만들어진 적 있죠. 신은경하고 김태우 나와서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이상해서 무슨 영화인지 뭐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가 보다가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이었다니 하고 이제 의학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예요. 일제시대 때 그 민족주의자였고, 아마도 좀 그 좌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좌파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항쟁, 우리 지금 이 선생님이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이 선생님이 이제 10월 항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썼죠. 근데 박상희가 이 10월 항쟁 당시에 고향이 구미에서 그 농민 봉기를 이끌다가 경찰청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남로당에 이제 이게 10월 항쟁이죠. 그래서 경찰도 많이 죽고 했는데 이게 박정희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는 그 판결문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자, 이게 남로당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로당의 조직책이었을 때 박정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포섭대상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군이 당시에 3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만군이 그 양대축이고 작은 파벌이 광복군이에요. 근데 박정희 보세요. 3파벌에 다 걸려 있어. 만주군관학교 나왔죠. 일본 육사 나왔죠. 게다가 해방 후지만 광복군을 했죠. 3파벌에 다 걸려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만군 출신은 대개 함경도 사람들이 함경도 평안도가 많아요. 남쪽 출신으로 만군에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육사는 많이 갔어도 만군은 많지 않은데 박정희는 그 드물게 남쪽 출신 만군이에요. 남로당은 기반이 남쪽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나 기본기급 출신이에요. 그 박정희가 명민하죠. 사람은 명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도끼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가로서 탁월하단 말이에요. 상황 파악하고 사람 끌어들이고 하는 거 잘해요. 게다가 애국열사 유가족 아니야. 혁명열사 유가족 아니야. 혁명열사 유가족. 아니, 박정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딱 포섭을 했어요. 제대로 포섭한 거예요. 그러고선
근데 박정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를 봐준 사람들이에요. 박정희를 봐준 여기는 이제 김한용이 원영덕, 박정희 주대를 썼던 만군 정일권, 박정희랑 육사 동기인 김한일. 제일 중요한 건 김창룡과 백선엽이죠. 김창룡이가 제일 중요하죠. 김창룡이가. 근데 이 김한용은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고 법무관으로서 그 재판장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 숙군 과정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만군 인맥이 도와줬는데 박정희가 살 수 있었던 건 남노당 조직 명단을 털어놓아서 저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김한일이가 증언을 했는데 그 박정희를 조사했었던 사람인데 김한일은 박정희가 좋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김창룡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백선엽 도움 좀 더 받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명단을 털어놨는데 저 명단은요 김창룡이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건데 명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정희가 최고급 사체였기 때문에 체계를 알고 있어. 남노당의 군부 내에 어떻게 조직을 심었는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점조직으로 심었을 텐데 그 점조직 전체의 그림표를 그릴 수 있는 건 박정희였어요. 그러니까 김창룡 쪽은 한 명 한 명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상당히 꽤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건 박정희의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체계를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살려줄 때, 그러니까 저때 웬만하면 사용당할 때거든요. 박정희는 최고위 프락치였는데 살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우선 적극 협력했다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박정희가 한 게 없어요. 많이 하는데 한 게 없어. 왜냐? 박정희 같은 사람은 함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천일양군 일일용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0일 동안 병력을 키우는 거 하루 써먹기 위한 거다. 박정희는 정말 남노당의 최고의 부닥치였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여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꼭꼭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한 게 있어야 못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데다가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워낙 협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좌우익에 대한 관념이 좀 틀렸어요. 나중에 전쟁이 터지고 학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게 됐지만 그전에는 야 쟤는 우리 식구인데 봐줘야지 그런 게 통해요. 다른 인연이 빨갱이다 아니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는 만군 내에서는 능력으로 보나 또 박정희 성격으로 보나 굉장히 이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선후배들이 다 나서서 이제 박정희 봐준 거고 봐줄 때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꼭 박정희를 데리고 가요. 박정희가 안 가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박정희를 데리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 저건 박정희 저 새끼가 불어서 제가 잡혀갔다. 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그게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가 이렇게 적극 협조했어라는 걸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절대로 좌익으로 못 가죠. 박정희가 나 그거 그때 억지로 한 건가 웃기지만 너 때문에 죽은 동지가 몇인데 절대로 좌익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서 김창룡이니 백선엽이니 또 여러 명이 구명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김창룡이었고 칼자를 쥐고 있었던 건 김창룡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백선엽과 박정희 나이는 백선엽이 어립니다. 그리고 여기 김창룡과 박정희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참 기막힌 사진이에요.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김창룡, 백선엽, 이후락이에요. 1940년대 군 정보기관 책임자.
50년대 책임자, 6, 70년대 책임자.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라는 게 결국 이 군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황태성 사건인데, 이게 박상희의 단짝 친구예요. 어려서 박정희 집에 또 여러 번 놀러 왔고, 박정희가 황태성 무릎에 앉아서 놀았고, 황태성을 굉장히 존경했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종필 장모예요. 그런데 이 주례를 소개를 황태성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성하고 박상희하고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짝이었는데, 황태성이가 내려와서 맨 처음에는 김성곤을 찾아갔는데 기가 엇갈렸어. 그리고 김성곤이 다시 황태성 이름을 듣고는 다시 연락을 안 했어요. 신고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곤은 하여튼 그래도 그게 이 친구에 대한 나름 의지였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김성곤을 통해서 박정희한테 손을 대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대구로 내려가서, 구미로 내려가서 이 마나님 박정희 형수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박정희 형수가 김종필한테 얘기했고, 김종필이 그래서 황태성을 불러들였는데, 그러니까 정중하게 모셔갔죠.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된 게, 김종필은 황태성을 안 만났다고 부인을 해요. 근데 황태성은 김종필을 만났다고 하고, 근데 내 생각엔 만난 것 같아. 근데 황태성도 박정희는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미군 측 첩보는 박정희를 만난 걸로 첩보를 만들어 놨어요. 못 만났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만날 수가 없죠. 자기 그 과거 전력이 미국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났겠어요. 안 만났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 입장에서 카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며 소문을 이렇게 쓱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박정희 입장에서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길들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황태성이 그런 식으로 됐는데, 재밌는 게, 황태성 얘기도 하면 이거 또 시간 많이 가는데, 황태성 사건의 판결이 이상해요. 법률 적용을 엉터리로 해서 박정희가 죽이고 싶지 않았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태성의 변호사가 박정희의 변호사예요. 나중에 공화당 의원도 지내고 했는데, 대구에서 자익 활동했었던 그 사람을 박정희 자기 선거법 위반 변호사를 선임시키고, 그 다음에 법률 적용을, 그거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요. 이거는 나같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대법원에 가서 당연히 깨지죠. 그렇게 되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갖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마도 박정희 정권 내부에 극우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형욱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이제 결국은 사형을 시킵니다. 박정희의 빨갱이 성을 이제 빨갱이 아니냐 하는 데서 하나는 소문이 적에 돌았고, 또 하나는 박정희 자신의 경력이에요. 이게 우리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있죠. 선거 이틀 남겨놓고 호해를 뿌렸습니다. 이 호해가 뭐냐면은 박정희가 여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이 서울신문이랑 해갖고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신문 자료를 찾아내서 공개한 거예요. 그 전에는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련자다, 소문이 있다, 이제 소문으로만 살살 돌다가 이 자료를 딱 선거 이틀 남겨놓고, 그건 뭐예요? 반박하려지, 시간도 없이. 저걸 만들어서 동아일보가 호해를 뿌려서 200만 부를 뿌려버리니까 의학하고 이제 뒤집히고, 중앙정보가 총동원돼서 그때는 신문을 기차를 할 테니까 기차역에서마다 이제 회수하고 했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런데 사실은 저게 박정희 당선시켜준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어요. 요 결정적인 게 터지기 전에 신문에 광고를 쓰는 게 있어요. 사상논쟁 갖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안 봤어.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 찾아갖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이제 김상곤 의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표창원 의원이 또 이거 어디서 신문 기사 들고 와서 읽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박정희가 자기가 빨갱이로 몰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메카시즘의 한국 자료들인 그들이 악습의 복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꺼먼 새우구이 좋아하시죠? 새우 굽기 전에는 회색이거나 까매요. 근데 그걸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팬에다 달달달달 볶아서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구워놓으면 빨갱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한민당 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보선이 한민당에서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제에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게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이게 박정희가 호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소에 맞춰서 이 호소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왜? 그 당시에 연좌제에 걸린 사람들, 신원조사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오히려 선거에서 박정희가 좌익이었다는 게 박정희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박정희 출신도가 경북 아니에요. 경북에서 박정희가 55.64%를 얻었는데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전라남도에서는 57%를 얻었어요. 자기 고향보다 더 얻었어요. 이 63년 대통령 선거가 정말 밤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5만 표 차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500만 표가 700만 표, 거의 600만 표쯤 차이가 났잖아요. 저건 그 15만 표 차이가 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표차가 적은 건데 박정희가요. 호남에서만 35만 표를 차이를 윤보선을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호남표 갖고 이긴 거예요. 호남표로. 오히려 저 휴전선 가까운 경기도 북부, 강원도, 서울에선 윤보선 표가 나왔어요. 군인들도 박정희 빨갱이라고 오히려 안 찍고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이 박정희를 찍어준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역 감정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가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상논쟁, 색깔론을 세게 벌렸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겼고, 색깔론과 지역 감정을 박정희가 부추겼잖아요. 자기는 호남표로 당선했고.